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미래차 산업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력을 선보이며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역시 혁신을 추구해야 하지만 체질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 상황과 지역에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혜운 계명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다가오는 미래차 시대 기술 발전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월 초에 열렸죠. 최근에는 잘 못 보이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풀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더구나 최근 기술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대 IT 가전 전시회였던 CES 모터쇼로 불릴 만큼 모터에 관한, 자동차에 관한 신기술들이 많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항구 연구위원께 먼저 미래차 관련 신기술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여러 전반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번에도 모빌리티가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뭐 두 가지 특징은 일단 친환경성, 그다음에 초연결성으로 좀 집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10만의 관광객들이 다녀갔고 또 상대적으로 전기 전자 쪽의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뭐 우리 현대자동차도 이번에는 좀 빠졌고 해서 부품 업체들이 좀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뭐 친환경 기술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전기동력 이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초연결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기술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들을 선보였고, 또 이 소위 센서 기술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앞으로 말씀드릴 이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핵심 부품들인데, 이 분야 기술들도 상당히 이제 성능이 높아진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게 되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증강현실, 또 가상현실과 관련돼 갖고 결과적으로 이제 차량에 접목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좀 내놨다는 거죠.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기동력 시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 정의자동차 문제들, 그리고 또한 커넥티드카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출시가 되겠는데, 종합해 보면 한 2026년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전기동력, 이 커넥티드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모빌리티의 공급망 그리고 생태계도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겠는데, 뭐 상당히 선진국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 중심으로는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이 IT, 가전, 전자, 전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다른 업종으로 생각이 기존에 되어왔던 자동차와 이제는 주된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자동차 2040년까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더 하지 않겠다. 2040년이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발전 이번에 CES에서 본 것처럼 발전하는 단계 자체가 이미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2015년도에 파리에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모여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좀 많이 절감해보자라고 이렇게 협약을 했고, 각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죠. 2020년도 IEA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해에 한 5천만 톤 정도의 탄소 배출이 이제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5천만 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좀 실감되지 않는데, 헝가리에서 한 해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작년 여름입니다만은 등록된 2022년 7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한 2,5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 그다음에 수소차가 약 한 136만 4천 대, 비율로 따지면 약 한 5.4%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네. 소비자의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정부 지원도 그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보급률이 5.4%면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많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가 들려왔던 시간 흘러왔던 시간에 비하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이 미래차 기술이라고 말하는 미래차가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미래차 이러니까 네. 이미 사실은 미래차가 아니고 지금 양산하고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 동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차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양구 연구위원께서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 미래차라고 불리는 것들의 종류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뭐 미래차라고 그러면서 전기 동력, 네. 그동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 왔는데요. 네. 또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이미 또 커넥티드카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리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분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전기 동력차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기 자동차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 약 13%가 이 전기차가 차지를 했고요. 네. 뭐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좀 상용차나 승용차 분야에서 상용화를 좀 먼저는 했지만 아직 뭐 전 세계 판매가 한 2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소 전기차는 계속해서 지금 기술이 개발 중이고요. 또 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쪽은 굉장히 레벨을 0에서 이제 5단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레벨 2까지는 완료가 됐고 이제 레벨 3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일부 이제 시험 운행 쪽에서 레벨 4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이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지금 시험 주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차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 동력과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간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여기에서의 기술의 융합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의 이 자동차 기업들,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있는 그러한 기술 기업들이 협력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확산이 되면서 또 보급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2025년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레벨 4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손 안 대고 갈 수 있는 차가 레벨 4인가요? 손을 떼면 이제 레벨 3고요. 3고요. 소위 운전석에 앉아서 전면 주시를 하지 않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제 저희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서 전면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을 좀 레벨 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상용차들 보면 많은 새로 나온 신차들도 대충 보면 급할 때 손만 올리고 있으면 어쨌든 본인 이제 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경우들은 많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 전기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미래형 차 중에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는데 수소 전기차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수소차, 전기차 이 두 개가 어떻게 물론 이 에너지 공급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도 주셔서 제가 잠깐 수소 전기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뭐지 수소 전기차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수소 정확한 명칭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라고 크게 분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기차라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가는 차가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차가 되겠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네. 수소 가스를 이제 주입을 해서 자동차 내에서 전기를 만듭니다. 연료전지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그러고 줄여서 수소 자동차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래형 차 중에 어떤 차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중들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전기 자동차, 우리가 말하는 그 BEV죠. 배터리를 베이스로 한 자동차가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네. 수소차는 사실은 굉장히 좀 내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연료전지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수소 탱크가 또 탑재되어 있어야 되고 기타 장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의 어떤 그 SUV 정도에서의 자동차에서는 네. 탑재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버스나 큰 어떤 차량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주된 차의 에너지 공급원은 이제 충전식 전기차군요. 근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이 의원님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 충전 인프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 충전기 수가 한 19만 대를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보급은 39만 대가 돼 있어서 뭐 한 2대당 한 기 정도로 이제 보급이 돼 있는데 이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고 또 충전기도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중국이 2.5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네. 9대당 하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초기에 이제 완속 충전기를 많이 깔아놓고 네. 지금 완속 충전기가 19만 대 중에 17만 기고요. 그다음에 급속은 2만 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급속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가보면은 벌써 다 충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충전해놨지만 차를 빼야 되는데 안 빼놓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충전기 보급은 좀 많이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정보 시스템도 만들어져서 어디에 언제 가면 뭐 충전을 할 수 있냐 이런 시스템들이 다 지금 효율적으로는 갖춰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완속이 많다 보니까 좀 급속 충전기를 좀 보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불만 제기를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또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2010년 초기에는 뭐 유선 충전뿐이 아니라 무선 충전도 우리가 연구를 했었고 또 지금 뭐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배터리 교체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를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뭐 5분 내에 이걸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지 갈아 끼우듯이.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기에는 연구를 하고 이게 경제성도 있다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인 상용화에는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놓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주로 유선 충전만 하다 보니까 조금 소비자들이 더 불편한 그러한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네. 더더구나 이 최근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 때문에 이 전기차의 구입을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 화재가 난다는 것은 그냥 뭐 자동차 타이어의 펑크 정도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위협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화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왜 이렇게 한번 불이 나면 화재 진압이 다른 승용차들은 그래도 진압이 되는데 거의 진압이 힘든 것 같아요. 왜 네. 그렇습니까? 우선 배터리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4가지 부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극재하고 양극재, 그 사이에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채워진 전해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재는 알루미늄 금속에다가 알루미늄 위에다가 이제 금속 산화물이 있는 코발트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는 구리에다가 우리가 흑연, 우리 연탄과 같은 성분의 흑연이 도포되어 있고, 그 사이 분리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머, 즉 플라스틱 비닐 같은 필름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음극과 양극 사이에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부엔 다 인화성 물질입니다. 흑연이 인화성 물질이고, 다 폴리머 필름이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고, 특히나 양극에 있는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량의 산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의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배터리는 100% 다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전혀 이제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배터리 전체 팩 자체가 차량 하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되면은 우선은 소화액을 침투시키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일부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장비 수조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완전 물속에 침투시켜야 되는데 1초 또 1분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소방차가 와서 수조에 담그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화재는 아시다시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한 진화 타임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화재 한번 사고 나게 되면 큰 어떤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설명 들으면 전기차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연구위원 보시기에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에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우리 쪽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먼저 이 지금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를 한번 통계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그 교통안전위원회라는 데서 그 10만 대당 그럼 화재가 어느 정도 나느냐. 뭐 친환경차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카도 10만 대당 지금 화재 건수가 약 3,474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화석연료, 휘발유나 이제 디젤유를 쓰는 이 지금 내연기관차가 약 1,529대 정도 나옵니다. 전기차는 물론 아직 보급은 많이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미국에서는 뭐 200만 대 이상이 보급돼 있는데 10만 대당 약 25대 정도만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10만 대당 화재 건수로 보면 전기차가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뭐 제일 낮죠. 근데 화재가 나면은 이게 뭐 2시간씩 이렇게 열폭주 현상에 의해서 상당한 그 오랫동안 불이 타고 또 자칫하면은 옆에 서 있는 차로까지 이 번지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이 화면을 통해 볼 적에는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그 뭐 보도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거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지금 산업연구를 통해서 지금 개발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는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과 뭐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카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러한 현상들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더 촉진을 해서 전기차 보급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가 가장 유력한 앞으로 미래 차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 배출량,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우리 이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력이 보완된다 그러면은 전기차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로 옮겨가는 데는 다른 이 위험성이 이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많은 장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가격이나 유지 비용 이런 면에서는 거의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연구위원께서 전기차를 만약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뭐 가격 유지 비용 이런 장점들 이 미래차를 전기차로 바꾸는데 추동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구매 비용은 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지금 뭐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동등성이라는 거는 내연기관 모델하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이 구매 보조금 없이 같아지는 시기가 언제냐? 뭐 요즘에 약간 그 히토류 광물 가격이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은 조금 늦어지지만 아마 늦어도 2027년이면 보조금 없이도 다양한 모델에서 이제 가격이 동등해질 걸로 봅니다. 네. 대신 이제 지금 또 휘발유 가격이죠. 물론 변동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금 유지 그 전기차를 그 운행 중이신 분들의 평균 통계를 구해 보면은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싼 걸로 나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약간 그 전기값도 올리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유지 보수 비용 면에서는 이미 전기차가 이런 내연기관차보다는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런 그 우리 상용차 쪽인데요. 우리 1톤 트럭들입니다. 네. 상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뭐 1년에 거의 3만 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16만 대 정도 팔리는데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 동력 모델들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거의 이 자동차를 생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긴 거리를 운행하시는데 유지비 자체가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전기차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기차를 바꾸면 확실히 효과가 지금도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전기차 사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뭐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하는데 전기차를 일단 구매하신 분들의 재구매 비율이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50% 훌쩍 넘어가고 거의 다 다음번에도 전기차를 구매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거의 뭐 90%에 가까운 그런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위험성, 그다음에 충전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데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운행했던 습관에 대비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크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효용성에서 오는 이 이점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전망하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구입을 하실 것이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가 미래차의 어떤 지배적인 추세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대구 역시 피할 수 없는 어떤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대구는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혹은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고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 대구는 2007년도에 우리 그 지능형 자동차 부품 도시로 선포가 난 다음에 특히 전기차, 미래차 분야로 많이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국비 유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기 보조금 지급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해왔었고 해서 특별히 제주도나 뭐 서울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00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가 한 289군데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지속적으로 계속 확충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는 이쪽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에서는 우리 그 자동차 부품 산업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이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 자체가 또 전기차 산업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동력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은 나름 그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위원 보시기에 이 점은 그래도 아직 미흡하니까 보완해야 된다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뭐 보급은 한 3만 5천 대 정도 돼 있고요. 상당히 뭐 많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전기도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충분히 깔려는 있는데 이제는 또 하나 이건 서비스 분야고요. 또 사용자들의 측면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구시에서는 이 모빌리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 부품이나 또 현재는 뭐 이 부재하지만 뭐 전기차 업체들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선제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뭐 대구를 하면은 대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전자 부품, 소위 전장 부품의 메카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도 뭐 제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이 전장 부품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데 이쪽에서 공급망이 단절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시대에는 이 대구에 있어서 대구의 부품 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대구 쪽의 부품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아니냐. 그것은 면적을 봐야 됩니다. 지자체 면적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4대 전장 부품 그 기지들이 있는데 네. 제일 큰 데가 이제 경기도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충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이제 인천 이렇게 네 군데가 중심인데 뭐 이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결국에 그 부품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입지가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만 한 저희들이 10인 이상 지금 부품업체들이 대구시에는 약 244개가 있고요. 또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조 단위의 지금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 미래차 시대는 지금 대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소기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큰 기업들이 일단 있어야만 모듈과 시스템 부품을 개발할 수 있고 네. 이것을 통해서 이 미래차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구의 이러한 미래차 육성 잠재력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다 더 본격적인 어떤 미래차 시장과 우리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지역 과제 한번 주제를 전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구가 미래차와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 위기에서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에도 큰 변화가 있을 텐데 다른 얘기보다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그것 먼저 얘기를 들으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었다. 미래차 여러 종류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없어지는 것과 꼭 필요해지는 것,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 위기에서 기회를 맞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최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없어지는 부품들이 있고요.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없어지는 부품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엔진 관련된 부품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변속기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좀 많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또 그대로 유지되는 부품들은 차체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은 또 차체 조향,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신생된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나 모터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대구 쪽에서는 그런 산업적인 어떤 구조 개편이 불과 3년 전만, 5년 전만 하더라도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동력 계통에 이제 용접 접합을 하는 회사가 배터리 팩을 접합하는 회사로 변모가 되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전기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었고, 특히 소재 부품 쪽에 업체들이 많이 많이 그 변화되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분야, 그다음에 또 모터 관련된 부품 분야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되었고, 많은 회사들이 기존 제품에서부터 전기차 부품을 전환되는 어떤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 여기 많이 부흥되게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기계끼리 움직이던 게 이제는 전기 회로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아예 없어지는 부품도 있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부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업에 투여됐던 기업들은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부품 산업 전반이 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제 전환을 다 시작을 했겠죠. 네.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진행 속도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선도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아직 전체적인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빨리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대구시는 완성차 조립 공장은 없다. 이것이 하나의 또 한번 유치를 위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해 왔는데요. 최근에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성차 공장에서 그동안에는 그 엔진하고 변속기를 조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은 이 그 기능들을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면 울산, 그다음에 광주, 경기도 지역이 대표적인 그런 완성차 공장이 집적이 돼 있죠. 대신 앞으로는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대체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동 모터라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구동 모터의 중심지가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금 그 모터밸리라는 사업을 그동안 쭉 추진해 왔고 또 현대모비스하고 지금 대구에 있는 큰 기업이 협력을 해서 모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뭐 전기차 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 세 개 정도 돼 있는데요. 뭐 현대차가 가장 큰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 있는 모터 기업들이 현대차한테 지금 모비스와 함께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는 어떻게 보면 이 파워트레인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뭐 또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쪽, 뭐 대구에도 그동안에 많은 이제 구미나 이런 또 가까이에 이 전자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에 또 전장 부품 업체들을 많이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전기차뿐이 아니라 자율주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품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대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구 이러한 그 정부 지자체 쪽에서 지금 바라는 거는 그렇더라도 좀 완성차 조립 공장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은 아주 완벽한 좀 클러스터죠. 집적지가 미래차 분야에서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그러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거에 내연기관에서 담당했던 게 엔진이라면 지금 전기차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모터인데 배터리하고 모터입니다. 배터리와 모터인데 이 발전 가능성을 상당히 현재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전부 구동할 수 있도록 조율해주고 연결하는 게 전장 부품인데 그건 역시 대구 지역이 한국에서 우리 이 국내에서 가장 또 유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굉장히 이 지역이 자율차 선도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이 충분히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도 뭐 유사한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 대구가 이렇게 굉장히 예전부터 지식과 그다음에 어떤 산업 인프라가 의외로 잘 갖춰져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또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완성차 업계에서 배터리 관련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구에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파워트레인 관련된 부품들을 해왔던 생산 기술이 있었지만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아주 큰 어떤 그 주문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에 전동화 관련해서 파워트레인 관련한 부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품들도 자체 개발 또 국비 유치해서 기술 개발해서 만들었고 특히나 자율차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저기 테크노폴리스나 수성 알파시티 같은 데서는 거의 그 다른 지역 수도권 못지않게 또는 어떤 분야에 더 앞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항상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구 지역이 생산성부터 최하위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앞으로 이 지역의 그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굉장히 다른 모멘텀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조금 행복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전장부품 산업 중심지지만 아까 이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업체가 소수 업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흔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떤 부품을 담당하고 생태계가 변하면 좋은 위치를 점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 업체에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생태계를 좀 확대하고 전국적인 어떤 유통망이라든지 이 네트워크를 갖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선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서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요인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권과 비교해서는 많이 지금 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을 이제 빼놓고 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구 쪽이 상당히 이런 잠재력이 높게 나오는데요. 가장 지금 최근에 하나 이슈가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 문제가 자꾸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저희들이 뭐 고용노동부하고도 분석 작업을 해보면은 특히 연구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네. 뭐 일례로 대구에도 지금 상당히 큰 뭐 1조가 넘는 그런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연구소가 대구에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서울도 지금 이 수도권도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인 전문 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방 이동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에 있는 인력들이 중견기업으로 이동을 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을 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부 해외로까지 지금 나갑니다. 이러한 문제의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 그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뭐 지금 뭐 MZ 세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되겠죠. 이 세대들은 굉장히 그래도 그 고소득을 높은 임금을 바라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걸 제공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이 대구의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대구에 이제 전장부품 업체들도 많고 뭐 아까 자동차 부품 업체 그리고 전기전자 업체들이 많은데 이들 업체가 협업을 안 합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뭐 융합, 복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업종 기업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협업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뭐 2015년에 오토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구에다가 사무국도 뒀습니다. 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과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 작년 또 9월에 정부에서 그 자동차 3강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시 이러한 오토 얼라이언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면은 여기에서 기업이 또 소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액도 늘어날 거고 혁신 역량도 또 강화가 된다면은 네. 전문 인력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좀 전략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한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최 교수님이 지역 사정에 밝으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인력들의 유출 문제, 그다음에 주요 연구소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동하는 문제, 이 문제가 모두 뭐 인력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못해서일 것 같은데요. 이 문제와 왜 지역에 있는 주요 업체들끼리 이런 중요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했는가, 혹은 이미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비단 뭐 미래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력의 그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쏠림 현상은 피할 수가 없는 어떤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차
협업을 선도할 고급 인력들이 이제 우리가 양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대학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처우 문제, 고급 인력들이 대구에 좀 유치를 하고 싶어도 급여 차이가 워낙 또 많이 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유기적인 어떤 협업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지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완성차에 좀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종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어떤 제3의 어떤 아이템을 발굴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완성차에서 지정해지는 부품들 또는 지향하는 부품들 그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보다는 좀 경쟁적인 관계라 그럴까요? 동종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성차 업계에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발주했는데 내년에 같은 아이템을 똑같은 여러 군데 회사에 발주하게 되면은 사실 협력보다는 경쟁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력은 사실은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또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또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금 희망적인 사항은 지금 그 지자체에서 대학에다가 우리 인재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고급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한번 들어와서 그 인력을 그냥 재교육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와서는 다시 그 인력들을 다시 지역에서 재교육시켜서 우리 회사 사람 우리가 다시 재교육시켜서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많이 변모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토론을 하다 보면 지역 규정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도 아주 구조적인 문제고 인력 유출 문제도 그다음에 협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너무 나중에 보면 협업보다는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이 상태를 그런 협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자체가 선도를 하든 어쨌든 구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여전히 업체는 많고 이 생산하는 업체들끼리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서울 쪽이나 다른 쪽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을 소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생산 기지, 생산 공장 이상을 못 넘어설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지자체나 학계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인지는 하고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재 산업이나 부품 산업이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산업의 역량이 좋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가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 산업들이 많습니다. 생산 제조 시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뭐 다음 어떤 미래차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인력이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분야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의 판교 지역에 특히나 그런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도 많이 있고 있는데 지역에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부가가치 높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모는 굉장히 큰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불안 좀 이렇게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부터 하나만 고치면 제일 뭐 문제가 많으니까요. 네. 이 양구 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이거 먼저 우리 지금 미래차 혁신 역량을 좀 강화하려면 대구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시급한 게 소프트웨어 인력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력이죠. 우리 전국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한 20만 명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1,000명이 안 됩니다. 네. 완성차 업체에도 지금 사람이 없어갖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부품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장 부품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이제 25년까지 소프트웨어 정의자동차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3년 남은 거죠. 그런데 이 부품업체들이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 부품을 만들지를 못하면 또 납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인력의 이동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개발은.
이 대구 지역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뭐 기지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이쪽에 소수의 전문 인력들만 둔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얼마든지 이 교류가 가능합니다. 무선을 통해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뭐 12시간, 그러니까 24시간 풀 가동 체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인력 중에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3년 내에 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또 인력 그런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도요타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지금 희망하는 인력들이 18,000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인력에서만. 뭐 우리도 2030년까지 정부에서 10,000명 정도를 육성을 하겠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구 지역에는 1,000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전문 인력 확보, 그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대구 지역이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필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당면하게 눈으로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한구 위원께서 대구 지역에 부품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업체,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더 완성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CES 기자단 간담회 할 때 사실 여러 업체들과 대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상 상대는 뭐 아직 말하기는 조금 이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다 뭐 이건 뭐 말씀하시기 그러시겠지만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안 되면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가 5개가 있는데요. 네. 아마 국내 자본 업체는 좀 큰 업체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중견 3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중견 3사 중에 하나가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 사업부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역을 달리해서 새로운 그러한 기업을 하나 구축을 하는데 또 하나가 기존의 설비를 어떻게 보면은 리노베이션 하는 것보다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작게라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울산 지역에 큰 또 우리 완성차 공장이 있는데 결과 또 수도권에도 있고요. 그럼 중간 지역에 이러한 조립 공장들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견 3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견 3사가 어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중견 3사라고 그러면 이제 한국GM,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그다음에 르노코리아를 얘기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디 예측되는 데 있으신가요? 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뭐 저도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언론에 좀 보도되거나 약간 힌트를 좀 이렇게 기사를 좀 조합해 보게 되면은 뭐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이나 SK 같은 그런 그 회사들하고도 조금 접촉이 좀 있어서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부터 고향이다 그런 말을 해서 많이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또는 좀 이렇게 관련된 분야에서 그쪽과도 조금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소문은 제가 들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유치가 되면 그냥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제 기반이 돼서 여러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도 말씀하신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견 3사가 아니고 좀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토론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이 얘기를 꼭 해도 사실은 참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우리 연구위원 나오셔가지고 여러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해줘도 힘든 일인데 정부가 이렇게 미래차 계획,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어떤 정도의 국가적인 지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게 있어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딱 2가지로 요약해서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사람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래차 전환이 이루면서 각국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뭐 헬리콥터 머니라 할 것만큼 모빌리티 산업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여기에 첨단 기술 개발에만 무려 10년 동안에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대부분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 그럼 우리 R&D 1년 예산이 한 24조 원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자동차 산업에 지원되는 비중이 한 4% 되거든요. 우리 자동차 산업 제조업 매출의 약 13%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뭐 3배는 아니더라도 2배 정도
R&D 자금이 좀 증액돼야 된다고 보겠고요. 또 인력 양성 사업도 지금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재교육 훈련입니다. 네. 기존의 그 교육 근로자들을 재교육에 재배치할 수 있는 이런 또 치밀한 전략도 필요한데 어찌 보면은 전장 부품 중심으로 지금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구뿐이 아니라 뭐 이러한 대구 인근 지역의 인력들도 대구로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력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또 앞으로의 이런 전장 부품 기반이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또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뿐이 아니라 요즘은 생산 보조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WTO에서 금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거의 무색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예산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구가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촉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지역에 계시면서 국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더 많이 다가오실 것 같은데 국가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의 계획, 지원 계획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올해 우리가 국비로 확보한 것이 한 7조 8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한 7% 정도 상승이 되었고 미래차 분야에 한 200억 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해서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잘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자체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대구도 충분하게 미래차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토론 내용 중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차 관련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 하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장 부품 4대 중심지가 지금 이미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그렇지만 뭐 수도권을 빼놓고 난다면은 이 영남 지역 앞으로 미래차 특히 부품의 공급 기지로 이 대구시가 성장을 하려면은 인력, 그다음에 연구 개발, 그다음에 지원 하부 구조, 또 비즈니스 서비스 다양한 뭐 서비스 모델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지자체 중심의 전략, 어떻게 보면은 전략 단위도 하나 설립하는 것도 이러한 미래차로의 전환 그리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뭐 우리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내부에서 단합을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추세를 잘 이해하고 산학 연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떠한 분야를 육성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를 잘 고민한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도 잘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미래차의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과 우리 대구 지역의 과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운 계명대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 연휴를 보내면서 사람들 길에 가장 많이 오른 이야기는 난방비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오른 난방비를 받아들고 화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사실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들려왔던 가스와 난방비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 잘 전해졌고 우리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점은 복잡한 방정식이 아닌 산수입니다. 급기야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올 미천이 거의 바닥난 지경이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양쪽 모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이어지는 따가운 눈총을 피하고 싶다는 점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한쪽만을 가리키기 힘든 이유입니다. 현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불가피한 에너지 요금 인상을 설득하고 그것에 이어지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러지 못했던 지난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작가 플루타코스가
영웅전에 남긴 말은 그래서 다시 곰곰이 씹어볼 만합니다.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